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머랭님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스님 이야기고요. 어느 날 스님이 절에 있는 정원을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절 중앙 쪽으로 중년의 남자분이 비틀대면서 들어오는 게 보이셨대요. 근데 거기는 좀 아는 사람만 오는 곳 혹은 마을 사람 분들 아니면은 근처 마을 사람 분들만 가끔 찾아오시는 곳이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오신 줄 알고 마중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셨대요. 근데 보자마자 스님이 거기서 너무 썩은 내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일단은 인상을 찌푸리셨대요. 그러면서 걸어오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무덤이나 파헤치는 놈이 여길 들어오냐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당을 쓰는 그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 쌀이 빗자루로 남자 몸을 밀어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웬만하면 큰 스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본인의 그 절 안에 들이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밀치는데도 그 남자가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면서 계속 비틀대더니 갑자기 눈을 딱 빛내면서 바로 자리 엎드려 빌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엄청 빌었다는 거예요.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코를 막고 얼굴을 보니까 눈은 완전 팽하고 안색은 흑빛이고 무덤을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게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그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떼내셨대요. 그래가지고 무덤 파헤치는 인간을 도와주기도 싫었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니까 받았으면 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뺏긴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영가가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원한을 가져서 그 영가가 원한령이 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까봐 사람 말고 그런 영가를 도와주고자 이야기만 들어보려고 일단은 앉았대요, 거기에. 절대 불당으로 들이기 싫어가지고 거기 정원이 자갈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셨대요, 그 남자 앞에.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해보라고 했대요. 이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숨기는 순간 쫓겨날 줄 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들어는 주겠는데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얘기만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은 한번 움찔했대요. 일단 처음에 무덤을 파헤치는 놈 따위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 되게 버벅이면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집안이 되게 콩가루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살면서 도벽이 생겼대요. 도벽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어렸을 때는 되게 자잘한 걸 훔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되게 많이 혼나고 맞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걸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다가 한 번은 걸려가지고 빨간 줄도 그일 뻔하고 돈도 엄청 물어주게 돼가지고 집에서도 거의 절연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빚도 지게 되고 혼자 살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벽이 있기는 한데 겁도 많아진 거죠. 그때 한 번의 일로. 근데 손은 근질거리는데 또 빨간 줄 그이기는 무섭고 빛은 점점 늘어나고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서 영화 한 편을 봤대요, 자기가. 그게 미이라였대요, 미이라. 엄청 빅히트를 쳤던 영화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유적지를 탐험해서 보물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두근거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무덤을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죽은 사람의 묘는 파헤쳐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대요. 아이고. 게다가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좀 귀금속 같은 거를 같이 묻어두기도 한다는 걸 아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만 일단 해보고, 왜냐면 처음 생각이 쉽지, 그 시도를 하려면 밤에 그 무덤가로 올라가야 되고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야 되고 그 시체를 봐야 되고 뭐 백골을 보는 것도 솔직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점점 빛을 상환을 못하니까 계속 이자는 쌓이고 돈도 없고 결국에는 뭐 3억을 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근처 산에 되게 오래된 무덤가가 있었대요. 하다 안 돼서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삽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그냥 무덤 중에서 제일 안 보이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무덤을 팠대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안 파이잖아요, 무덤이. 예.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되게 깊기도 깊고 옛날에 묻혀진 무덤 같은 경우에 땅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예. 잘 파이지도 않고 해서 중간에 진짜 수십 번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자기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파내려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뭐가 탁 하고 걸려가지고 봤더니 나무로 된 판자 같은 게 보였던 거죠, 자기 눈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을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일단 그 무덤을 다 파헤칠 순 없으니까 딱 거기 내려쳐가지고 구멍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딱 백골 시신이 있는 안면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딱 그걸 보자마자 바로 뒤로 넘어졌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시신을 처음 보고 백골 시신이잖아요. 그 안에서 부패했었을 때 그 향, 그거를 처음 맡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고 벌벌 떨리고 이랬대요. 게다가 그 사람이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정통으로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데 그 헤드라이트 빛에 뭐가 반짝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예. 백골에서. 그래가지고 조심히 다시 관 속을 바라봤는데 백골 시신에 귀금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했대. 만약에 처음에 그때 실패를 했으면은 자기는 더 이상 그 무덤을 안 팠을 텐데 처음에 운이 좋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머리 쪽에 귀걸이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살짝 밑으로 더 빼니까 가슴팍 쪽에 뭐 목걸이랑 옥반지 같은 거 이런 조금 비싼 귀금속 같은 게 많이 올려져 있었대요. 하필이면 되게 운 좋게 좀 고가의 물건이 같이 묻혀있는 시신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싹 다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무덤을 다시 묻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대박을 치고 나니까 예. 전국 곳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허탕을 칠 때가 더 많았긴 했는데 한 번씩 터지는 잭팟이 희열이 느껴지면서 계속 도구를 하고 다니니까 자기 도벽 금단 증상도 사라지지 잭팟이 터지니까 뭔가 희열감도 느껴지지 그게 엄청 좋았나 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게 작물이잖아요.
일반 뭐 도석상에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네트워크에 어쩌다가 녹아들게 되면서 그쪽에다가 작물을 팔고 돈을 얻으면서 빚도 상환하고 자기 쓸 거 쓸면서 엄청 재밌게 살고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시집 보는 것도 되게 익숙해지고 냄새도 익숙해지고 그거에 뭐 방비책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악몽 같은 것도 꿀법한데 자기는 그런 것도 이제 안 꾸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담이 세고 기가 세구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기세등등했대요. 그러다가 그 도굴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돈 거예요. 한 돈 많은 무당이 죽었는데 죽어서 묻을 때 비싼 것들을 잔뜩 묻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혹하잖아요. 안 그래도 한창 그때가 허탕치고 있었을 때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점점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모실 때도 많고 점점 가족묘가 많아지고 또 한창 그때 도굴꾼이 많아져가지고 경비 있는 그런 곳에 묻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 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굴꾼들이 아무도 그곳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굴꾼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대요. 건드리면 안 되는 무덤. 오.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게 바로 무당 무덤이나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무덤. 무당 무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부정 탈까봐 안 건드린 거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무덤은 몸에 아직 그 시체에 영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에 귀신이 붙어서 따라온다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는 안 건드린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무당 무덤은 두 개 다 해당되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게다가 무당 무덤이다. 그리고 예전에 무당 무덤을 건드렸다가 안 좋게 된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죽은 사람도 많았고 미친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서 다들 입맛만 다시고 포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 도굴꾼을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는 지금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완전 빵빵하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도굴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고 악몽을 꾼 적도 없고 가위를 눌린 적도 없는 그런 기센 사람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자신감에 완전 뿜뿜한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그 무당은 화장을 안 하고 땅이 묻었대요. 게다가 그런 사무만 것도 아니고 그 무당집이 좀 산속에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뒷산에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죠. 완전 좋은 조건이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렸대요. 야, 근데 그건 진짜 아니다. 너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렸는데 아, 그런 게 어딨냐고 비웃으면서 그 무당 무덤 어디냐고 내가 가서 파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딘지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산 아래에서 대기를 타다가 인적이 완전 다 끊기고 나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대요. 상을 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찾기가 엄청 쉬웠고 올랐는데 좀 을씨년스럽긴 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사실 좀 의기양양하게 말하긴 했는데 무당 무덤이라니까 되게 찜찜하잖아요. 되게 찜찜하기도 했는데 그 무당 주변 나무로 오색천 있잖아요. 오색천을 다 둘둘둘 감아놨더래요. 원래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오색천을 다 둘둘 감아놨고 게다가 묻은 지 얼마 안 돼서 잔디도 안 된 무른 흙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은 자기한테 딱 좋아요. 왜냐면 흙이 안 단단해가지고 하기가 엄청 쉬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아예 관을 다 네모나게 온전하게 다 파낼 수 있을 만큼 너무 쉽게 흙을 다 파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파냈다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서 그 주위에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무덤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예. 그러면서 되게 근데 고급진 관이었대요. 그 관을 끽 하고 열었는데 눈 감은 시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일단 본 것 중에 제일 사람 같은 시신이겠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니까. 그리고 되게 빨간 무당복과 머리에 무당이 굿할 때 쓰는 하얀 세모 같은 그 맞아요. 모자. 예. 그거를 쓰고 눈을 감고 배에 손을 모으고 가슴팍에 방울을 하나 가지고 누워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엄청 예쁜 단도랑 처음 보는 물건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막 그 귀금속들. 그분이 되게 뭐 돈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눈에 띄는 거는 옥반지 10개. 예. 딱 10개 있었대요. 옥반지 10개가 10손가락에 다 끼워져 있었대요. 그리고 뭔지 모를 한자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뺐대요. 일일이 다 빼서 다 주머니에 신나가지고 챙기고, 단도도 보니까 되게 비싸 보였대요. 엄청 예쁘고. 그래서 그것도 그 천으로 줄줄 말아서 챙기고, 그리고 옆에 있던 그냥 잡다한 그 기중품들 같은 거? 목걸이도 있고, 뭐 반지 다른 것도 있고, 귀걸이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뭔가 그 무당 물품이 아니라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물품 같은 느낌이었대요. 흰 보따리 같은 거에 들어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단체로 챙기고 신나가지고 다시 파 묻었대요. 다시 파 묻었는데 묻기 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챙기면서 무당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다시 봤는데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처음에 봤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당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두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 신난 거예요. 옥이 되게 비싸잖아요. 게다가 10손가락에다가 엄청 많은 걸 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하고, 게다가 방울은 찝찝해서 건들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묶고 신나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흰 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기중품이랑 또 비싸 보이는 부채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약간 그거는 또 무당이 쓸 법한 부채? 그런 게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털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작물을 팔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무당 무덤을 털러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물 사는 사람이 너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 안 사. 안 산다. 네 물건 안 산다. 그거 사면은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내가 그걸 사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팔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소문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야겠다. 그냥 좀 다른 도굴꾼한테 시간 지나가지고 옷반지 하나 주고 다른 지역에 작물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몰래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당연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일단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제사상 위에 있더래요. 제사상 위에 있는데 몸이 묶여서 옴싹달싹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데 꽥 소리가 났대요. 자기 목에서.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돼지로서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죽어있던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그 예뻤던 단검 있잖아요. 단검으로 구슬하면서 자기 목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슬하는 제사상에 돼지로 원래 굿하잖아요. 그 제사상이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 꿈을 처음에 꿨대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자기 목을 잡고 일어났는데 당연히 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에는 좀 자기가 무당 무덤을 털었더니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자기도 좀 쫄렸나 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이런 꿈 꾸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첫날 한 번 꾼 꿈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제사상이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더래요.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또 나오더래요. 이제는 그 무당이 자기를 밟고 뛰더래요.
자기가 작두가 돼 있더래요. 근데 밟고 뛰는데 그게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가 온몸이 짓밟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무생물이잖아요, 거기서. 무생물이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진짜 자기는 비명 있는 대로 지르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러면서 자기 온몸을 만져보는데 멀쩡하더래요. 멀쩡한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병원을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거 좀 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하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꿈 말고 가위가 진짜 눌린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물품을 놔둔 서랍이 따로 있었대요. 서랍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침대랑 마주보는 정면의 서랍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다가 뭔가 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눈을 뜨자마자 딱 보인 게 서랍장이었는데 그 앞에 자기가 봤던 빨간 무당복에 머리에 흰 모자를 쓴 여자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거기서 헉 했대요. 말도 못하고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무당이 부시럭 하더니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대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 있다고 했었잖아요. 공만 360도 돌려가지고 거꾸로 서서 걸어오래요. 자기한테 끼기기기기 하면서 공만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부채로 입을 가리고 진짜 기괴했대요. 거꾸로 팔랑팔랑 거리면서 눈은 진짜 크게 떴는데 반달로 휘어지게 웃는데 눈이 다 보였대요. 그러면서 반도로 자기를 엄청 난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눈에는 피가 다 튀고 자기는 또 미친 듯이 아프고 해가지고 입에서는 웅얼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끝내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고통에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하고 눈을 떴는데 당연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잠들기도 무섭고 해가지고 잠을 안 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깨어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씻을 때라던가 방 안에 있는데 불이 계속 꺼지더래요. 키면 다시 딸깍하고 꺼지고 키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밖으로 도망 나와서 한참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런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근데 계속 밖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은 벽지에 다 곰팡이가 펴져 있고 그리고 잠깐 집에서 쉬고 있으면은 갑자기 옷장에서 쿵 하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막 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둔 지 얼마 안 된 음식 같은 게 다 썩고 그리고 지하 방도 아닌데 휴대폰이 계속 신호가 안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을 나돌아다녔는데 이제 밖을 나가면은 위에서 화분이 떨어지고 사소하게는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거 아니면은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제는 밤에 집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밖에 있으면은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건다거나 진짜 온갖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문제고 밖에 있어도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는 점점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제 사람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정신을 놓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데 진짜 자기 바로 앞에 철근이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거기를 벗어나서 달려서 도망치는데 큰 도로로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자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진짜 확실히 무당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거는 다시 그 물건들을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그 무덤에 넣으려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밤에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한낮에 다시 가가지고 무덤을 다시 팠대요. 다시 팠는데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봤었을 때 시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다시 다 놔뒀대요. 근데 도저히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옷가락지는 다 옆에 똑같이 두고 진짜 죄송하다고 거기서 엎드려서 싹싹 빌고 놓고 관을 받았는데 갑자기 관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그 무덤을 안 덮으면은 그 무당이 자기를 따라 나올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방울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 울면서 무덤을 막 계속 덮으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무덤을 덮었대요. 그리고 거의 거품 물고 도망치듯이 내려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물건을 돌려줬으니까 그래도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못 쉬었던 것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갔던 무당 무덤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갑자기 무덤이 들썩들썩거리더니 무덤에서 손이 하나 팍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무덤에서 그 무당이 기괴하게 기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걸로 끝날 줄 알았니? 이러면서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고 끝날 줄 알았어 이걸로? 이러면서 자기한테 파바바박 하고 기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는데 끝이 안 나더래요, 산이. 그러면서 자기가 굴러서 떨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이 집에 있으면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매일 꿈에서 계속 쫓기는 꿈을 꾼 거죠, 무당한테. 그러면서 도시도 갔다가 다른 시골 지역도 갔다가 어디든 그냥 진짜 피해 다녔대요. 그냥 계속 피해 다니다가 점점 무당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점점 가까워지다 못해서 이제 잡힐 때쯤에 스님 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모르고 들어온 거죠, 사실. 어디든 가봤대요, 자기도. 근데 어디든 가봤는데 그냥 다른 절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무당집에서는 그냥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님은 바로 자기가 그냥 무덤 파헤치는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여잡고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스님은 영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스님이 도굴꾼한테 얘기하기에 너한테 붙은 영가가 없다. 너 지금 심벌을 받고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너한테 붙은 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붙은 기운은 신의 기운이다. 신이 아끼는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무덤을 건드린 너를 그 무당의 모습을 하고 너를 벌 주는 거다, 신이. 와. 악령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스님이 악취만 난다고 하셨잖아요. 악령의 모습이 없었대요. 그냥 악취만 났다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니까 기운이 느껴지셨대요. 신의 기운.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운처럼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의 기운이 약간 다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대요. 내가 해줄 게 없다. 너는 네 죄를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미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살아도 산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네 죄다. 그건 나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건 신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은 무당이 있었던 그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의 제자가 있으면은 다행일 것이고 네. 그 무당의 제자도 같은 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신을 모시는 무당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네가 그 죄를 빌어라. 그렇게 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내보내셨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무당 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신이 화가 나서, 왜냐면 자기 제자는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야 되니까, 업을 쌓으면 안 되니까 올려보내고 신이 직접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진짜 인생을 포기한 얼굴로 절을 나갔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신대요. 야, 반전이 있었네. 네. 근데 확실히 머랭님도 원래 직업괴담을 많이 들려주시는 편이셨고, 아니면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만, 이 스님과의 인연이 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보네요, 저희가. 네. 원래는 이게 허락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었어가지고. 네. 진짜 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머랭님이 대신 전달을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머랭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이 목소리부터 다 느껴지는데, 진짜로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머랭님. 아닙니다. 네, 솔비님이 더 고생하시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 또 섬뜩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전이 숨어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신이 무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벌을 준다는 걸로 결국 결론이 났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제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분이 나타난 이래로 쥐는 회색이 아니다, 바로 검은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검은쥐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예, 검은쥐님 안녕하세요. 아, 네, 투비님. 아, 소식 들었습니다, 검은쥐님. 네네. 네, 어떤 소식? 저번 주에 로또 네네. 1등 되셨다고. 아, 그랬나요? 아, 저도 모르는 소식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갑자기,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상황극에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보고 있거든요. 한번 받아주세요. 아, 된 것 마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똘비님 제가 제네시스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 풀업으로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저 풀옵션, 네, 잘 또 받아서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검은지님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오늘은 귀신에 관련된 얘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검은쥐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좀 어제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 귀신 보는 훈련병에 대해서 말을 해드렸는데, 그 훈련병이 전역을 하고 나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훈련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똘비라고 칭하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똘비가 전문대에 입학을 해서 빠르게 졸업을 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취업을 하다가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정말 센스도 있고 일처리도 되게 빠릿빠릿하고 되게 눈치도 빨랐다고 해요. 말도 자기랑 잘 맞고 배려심도 있고 해서 되게 빨리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편의상 빠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똘비가 훈련병일 때야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보는 거를 말을 했는데 네. 사회에서는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숨겼다고 해요. 근데 이 빠름이라는 친구랑 되게 빠르게 친해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흉가, 폐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고. 똘비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괜히 내가 이거를 귀신 본다고 하면 귀찮아지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가지 마라. 그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도 뭐 사전조사하고 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는 이제 속으로 아유 그게 위험한지 알았으면 씌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똘비가 아무리 숨긴다고 숨긴다지만 정말 가깝게 지내다 보면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빠름이라는 친구가 눈치도 빠른데 군대에 있을 때도 몇 번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뭐 군대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밖에서도 흠칫흠칫 한다거나 막 이러니까 빠름이가 점점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빠름이가 살짝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은데 약간 떠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괜히 추측성 소문이 퍼지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술 한잔 하자 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내가 뭐 귀신을 보고 어머니는 무당이고 뭐 그래서 이렇다 너가 좀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빠름이가 알겠다. 내가 전에 떠보는 거 너도 알았을 텐데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똘비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도 이 빠름이라는 친구가 정말 의리도 있고 입에 자물쇠를 차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로 빠름이가 이걸 아니까 똘비가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센스 있게 잘 대처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와 똘비가 정말 말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빠름이가 약간 좀 똥 마려운 개 마냥 되게 안절부절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빠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내가 전에 뭐 흉가 패가 간다고 말을 했지 않았냐.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파티로 짜서 흉가 패가를 간다. 네. 근데 내가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카톡을 하다가 들켜버렸다. 화장실을 갔는데 카톡 알림음이 대기화면에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흉가 패가에서 되게 심심하게 끝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사람이랑 가고 싶다 이러면서 엄청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름이란 친구가 똘비한테 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거절을 해도 되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고민이 정말 깊어졌는데 또 싫다고 말을 하자고 하니 이 빠름이라는 친구가 자기 커버도 쳐주고 했는데 내가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그래 알겠다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빠름이가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파티 구성원들이 다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이자 해서 어느 한 날 만났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한 명은 키가 한 180 정도 넘어 보이고 체격이 굉장히 좋더래요. 말투는 되게 어수룩한데 정말 착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여자였는데 되게 이쁘장한 외모에 말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2명을 이제 힘세니 똑똑이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가 구성이 되고 이 4명의 파티가 폐가를 가기로 결성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스팟을 정했는데 어느 지역의 폐 아파트예요. 이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뭐 자금 조달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뼈대가 만들어지고 공사가 아예 멈췄다고 해요. 그 상태로 한 10년 정도를 있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자본주가 도망을 갔네, 건물주는 자살을 했네, 오만 괴담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거기 주변이 되게 사람도 안 살고 외진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폐가 탐험한 사람들도 가고 학생들은 술 마시러 가고 하다가 거기서 귀신을 봤네, 뭐 홀려서 나왔다, 노랫소리가 들린다 막 하면서 귀신 스팟이 된 거예요. 거기가 빠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거를 잘 조사해와서 갔다고 해요. 4명이서 그 장소에 모여서 저녁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파트 딱 앞에 서니까 느낌이 좀 좋지 않더래요.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그 되게 슬플 때 목에서 이렇게 컥컥거리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아 이거 보통 건물은 아니구나. 이 괴담이 허무맹랑하게 지어진 건 아니겠다 싶더래요. 그리고 더 들어갔는데 약간 탄 냄새? 머리카락 타면 그 단백질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조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대충 말을 하고 갔다고 해요. 아파트가 한 10층짜리였다고 해요. 이게 뭐 다 지어지지 않아서 10층인 건지 몰라도 네. 한 10층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제가 남자여서 남자 목소리로 했는데 이게 여자 목소리로 들리더래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이문세 가수님의 옛사랑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가 들리니까 앞에서 걸어가는 빠름이가 똑똑이를 보면서
아니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냐. 부를 거면 좀 신나는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똑이가 뭔 소리냐고. 노래는 뭔 노래냐. 걸어가다가 꿈꿨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옆에 보는 힘센이도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똘비가 옆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똘비도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빠름이는 조금 직감이 있는 편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뭐 아예 듣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1층, 2층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냥 뭐 흔히 아는 폐건물이었다고 해요.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술 먹다 간 사람들이 있었는지 뭐 빈병도 보이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8층에 도달을 하니까 그 한 구석에 꽃다발이 있더래요. 이게 약간 조문을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그런 꽃다발이 있었는데 다른 뭐 술병들이나 이런 거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약간 꽃다발은 되게 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여기 왜 꽃다발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들렸던 그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흠칫 놀라면서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은 못 들은 표정이더래요. 네. 그래서 나만 들었구나. 이거는 좀 확인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 지금 소변이 마려우니까 잠깐 7층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여기 뭐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내려갔대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 순간 현기증이 몰려오면서 그 한 장면이 쓱 지나가더래요. 이게 약간 똘비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 시청자님들도 학창시절 때 제육이랑 상추 먹고 5교시 때 수업 들으면 정신이 꿈에로 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제정신이었는데 한 3초 정도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그 계단에서 도망을 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딱 정신이 돌아왔는데 여기 보통이 아니다. 이거 내가 찾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8층으로 뛰어갔대요. 근데 힘센이랑 빠름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래요. 그 힘센이가 약간 똑똑이가 여자니까 똑똑이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었는지 야 저거 만져도 별일 없어 하면서 그 꽃을 이제 하나 둘 꺼내면서 막 이러고 놀고 있더래요. 이제 똑똑이랑 빠름이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하면서 만류를 하니까 힘센이가 야 이런 걸로 큰일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빠름이가 그때부터 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똘비 힘들게 불렀고 똘비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왜 너답지 않게 이렇게 오버를 하냐. 그대로 둬라 이렇게 정색을 하니까 힘센이가 하면서 주섬주섬 그걸 들어서 놔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와서 여기 보통 장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힘센이는 미안하다. 내가 이거 다시 정리해서 그대로 두겠다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빠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되게 격양되게 험담을 하더래요. 저 새끼가 평소에는 덩치만 크지 겁은 많아서 안 저러는데 앞에 여자가 있다고 나대는 건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여자의 미친놈은 답이 없다 막 이렇게 험담을 하더래요. 힘센이가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 찐으로 서운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일단 위험한 것 같으니까 얼른 챙겨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챙기고 있는데 그 방송실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래요. 그 학교 방송실에서 삑 한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땡땡이는 방송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웃는 소리 좀 들리고 그 학교 방송실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냈다 다 들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 주위를 보는데 이거 뭐냐고. 여기 방송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전기 공사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방송이 나올 데가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이 외진 곳이라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들렸지 하면서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얼른 가자 하면서 말을 하기도 전에 애들이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빠름이랑 흰센이가 남자고 이제 빠르다 보니까 누구 챙길 새도 없이 먼저 튀어나가고 똘비가 이제 똑똑이를 챙겨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흰센이랑 빠름이는 먼저 뛰고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아파트 계단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내려가잖아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코너 때문에 점점 앞에 빠름이랑 힘센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눈에서 안 보이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왜 발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 얘네가 1층에 있었어도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생각을 하니까 똘비가 잠깐 멈춰봐 하면서 똑똑이를 세웠대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발소리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야 힘세나 빠르마 하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더래. 안 되겠다 이거 1층 일단 가보자 하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 층수 그거는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3층이네 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3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또 내려갔는데 또 3층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까지 홀렸다. 이렇게 하고 옆을 보는데 똑똑이가 완전 사색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왜 2층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울먹이기 시작하는데 똘비가 이제 말을 한 거죠. 진정해라. 일단 우리가 홀린 것 같다. 여기 무슨 존재가 우리가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일단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건 내려가선 답이 없다 하고 올라가는데 네. 똑똑이가 갑자기 야 똘비야 근데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왜?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듣지도 않고 말을 하더래요. 아까 힐센이 있지? 걔 나 좋아한다? 존나 어이없지 않냐? 하면서 웃더래요. 예. 순간 등줄기가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를 보는데 똑똑이 눈빛이 똑똑이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6층에서 갑자기 5층으로 팍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똑똑아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 5층 복도 쪽으로 뛰어가니까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 코너에서 또 사라진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4명이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도 점점 본인 정신이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나까지 이러면 안 돼 생각을 하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대요. 딱 하나가 떠오르더래. 여기서 우리가 건든 건 꽃다발. 거기를 가보자 하고 8층으로 가기 시작해요. 제가 이 시점부터 예. 빠름이 시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빠름이는 아까 그 힘센이랑 같이 방송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그제서 이제 뒤에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친구들은 잘 오나 하면서 뒤를 봤는데 이제 빠름이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 왜 발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도 힘센이를 잡고 야 멈춰봐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보자. 안 되겠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가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얘네 여기서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다. 복도 쪽 좀 찾아보고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말을 하고 복도 쪽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둘이서 떨어지진 않고 같이 붙어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빠름이가 야 맞다 우리 바보냐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데 전파가 안 터지는 거예요. 전화할 수 없는 그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산 중턱도 아니고 아니 여기 전파가 왜 안 터지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안 되겠다 여기 건물 내려가서 전화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 아까 전화를 걸 때 똑똑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려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빠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똑똑이 이름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똑똑이가 김씨면 여사친이라고 하면 그냥 김똑똑 이렇게 저장 안 하고 똑똑이라고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성 안 붙이고. 근데 갑자기 힘센이가 야 너 근데 왜 김똑똑이라고 저장 안 하고 똑똑이라고 저장해놨어? 너 얘랑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빠른이랑 힘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그리고 똑똑이랑 빠름이는 대학교 때 친구니까 이 힘센이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힘센이랑 똑똑이는 약간 어색한 사이에. 그래서 힘센이랑 똑똑이는 뭔가 좀 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힘센이가 똑똑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빠름이는 눈치가 빨라서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본 바로 힘센이가 정말 쑥맥이고 소심해서 말을 못하니까 빠름이가 나중에 똑똑이를 떠봐서 내가 이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흉가 와서 동거동락 하다 보니까 없던 마음도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힘센이가 갑자기 저장된 이름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이 빠름이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돌비님 입장에서도 그 여사친이면 그냥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힘센이 평소 성격이 그런 걸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래 너네 둘이 잘 되는 거면 내가 빠져줄게 이런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빠름이가 너 왜 이러냐 아니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 감정 상태도 좀 이상하더래요. 좀 화를 낼 게 아닌데 그냥 오해를 풀면 될 문제인데 화가 미친 듯이 나더래요.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힘센이가 갑자기 빠름이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니 그 창문처럼 이렇게 뚫려있는 공간에 그 핸드폰 던져버리더래요. 예. 빠름이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넌 미친놈이다 하면서 힘센이를 밀치는데
제가 힘센이를 왜 힘센이로 지었겠어요. 이게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빠름이를 밀더니 벽 쪽으로 몰더래요. 이제 빠름이는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힘이 센 걸로 당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착해서 자기한테 한 번도 힘을 쓴 적 없던 친구가 눈이 벌게져서는 갑자기 약간 비속어를 쓰는데 야 똑똑이 먹었냐? 잤냐? 막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더래요. 이게 진짜 정말 충격이더래요. 원래 힘센이는 정말 쑥맥의 여자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왜 그래 하면서 팔을 잡힌 채로 있는데 그 아까 똘비가 느꼈던 그 현기증 있잖아요. 예. 그게 딱 오더니 눈을 감았다 뜨니까 폐아파트 공간은 똑같은데 앞에서 여자 셋이서 자기를 막 다그치고 있더래요. 그 말 들어보니까 네가 그 오빠 꼬신 거네 그러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진짜 역겹다 너. 그래놓고 그 오빠가 너한테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셋이서 막 비웃더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쓸려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오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끄끄대면서 아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야 빠름아 왜 그래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힘센이가 어깨를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빠름이는 아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니까 힘센이가 눈빛을 보니까 자기 눈빛으로 돌아왔더래요. 왜 그러냐 너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멍을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빠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는 안 걸고 힘센이를 쳐다보면서 너 똑똑이 좋아하지? 지가 되겠냐 그게? 네가 이때까지 병같이 여자한테 고백은 못하고 보낸 게 한두 명이냐? 나 같으면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니까 힘센이는 처음에 듣고 되게 서운했는데 친구가 잠깐 이상해지니까 어깨를 흔들고 깨운 거예요. 빠름이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좋다 했잖아요. 상황 판단 엄청 빠르게 한 거예요. 힘센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너가 똑똑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걸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너를 한심하게 볼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고 너를 내 우상으로 여기고 신뢰할 만큼 든든한 친구로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겪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서로를 의심하지 말자. 우리는 친구고 넌 날 알잖아. 나도 널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정신을 차리고 마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아까 그 똘비랑 똑같은 현상을 겪은 거예요. 3층에서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도 생각을 하다가 똘비랑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8층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힘센이가 야 근데 너 웃긴다. 여기 흉가 온 게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웃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빠름이 이제 야 힘들어 죽겠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자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빠름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니네 엄마 돌아가셔서 귀신이라도 보고 싶다고 처 질질 짜더만 고작 항 따는 게 흉가 찾기냐? 그러다 보면 네 눈깔에 귀신이라도 보일까봐? 평소에는 잔대가리 잘 굴러가는 놈이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만 아는 그런 깊은 얘기를 꺼내니까 빠름이가 꼭지가 완전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름이가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는데 발로 힘센이를 걷어차버렸대요. 근데 힘센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넘어지지도 않고 발을 잡더니 그냥 바닥에 빠름이를 꽂아버렸대요. 그래서 등 쪽에 얼큰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완전히 아픔도 못 느끼고 누운 상태로 힘센이 얼굴을 막 때리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힘센이가 빠름이를 누르더래요. 오. 근데 여기서 보통 상황 같으면 힘센이가 빠름이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기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옷을 벗기니까 화가 났다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미친놈아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듣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옷을 막 다 벗기니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이 옆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힘센이 관자도리를 한 대 찍고 오른쪽 눈을 한 대 더 찍어요. 그래서 이제 힘센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거기를 맞으니까 좀 물러나더래요. 그 틈에 빠름이가 옷을 여미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뒤에서 힘센이가 쫓아오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데 아까 왔던 그 현기증이 또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떤 앞에 남자가 자기를 눕혀놓고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긴 좀 그렇고 그런 좀 나쁜 일이 있었다고만 말할게요.
그래서 그게 좀 해상이 됐었는데 되게 너무 수치스럽고 슬펐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힘센이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자기 눈을 부여잡으면서 오더래요. 빠름이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을 겪었잖아요. 바로 도망을 갔대요. 한참 도망가다가 그 9층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층 복도로 뛰어가는데 거기서 똑똑이가 혼자 울면서 흐느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빠름이가 바로 뛰어가요. 똑똑이가 이제 어디 갔었냐고. 똘비랑 뛰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눈을 떠보니까 똘비가 없었다.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말을 하는데 빠름이가 일단 진정해라. 힘센이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할 것 같다 말을 하고 있는데 똑똑이 눈빛이 갑자기 싸 변하더니 빠름이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빠름이가 이게 또 그 눈빛이다 생각을 하고 좀 뒤로 물러섰대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바닥에 뒹굴고 땀 범벅의 거지 행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눈빛이 변한 똑똑이가 너 근데 냄새 난다. 근데 그거 알아? 너 처음부터 그랬어. 엄마 없는 새끼가 그런지 누가 안 챙겨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그냥 네 자체가 냄새가 그런 거야. 이러는데 이제 빠름이가 이건 화가 안 나더래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은 힘센이를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힘센이가 그걸 말할 친구도 아니고 둘이 친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래요. 그러는 찰나에 저쪽에서 힘센이가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오면서 아니 빠름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멀쩡한 내 눈을 치고 가냐. 이게 좀 이상하다. 너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다친 상황에서도 빠름이를 챙기더래요. 근데 이제 똑똑이가 갑자기 야 힘세나 빠름이 얘가 다 말했어. 네가 나 좋아하는 거. 근데 너가 이때까지 여자들 어떻게 대해왔고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 말했다. 너 원래 그런 애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빠름이는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딱 보니까 힘센이의 눈빛도 변해 있더래요. 여기서 정상은 나밖에 없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막 둘이서 험담을 하면서 빠름이를 벽으로 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지겨운 그 현기증이 또 오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눈을 뜨니까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섞인 학생들이 막 자기를 보고 비웃고 있더래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자기 상태를 보니까 말도 아니더래요. 어디 뒹굴었는지 먼지 투성이고 뭐 날계란도 맞았는지 계란 범벅인데 옆에 깨진 유리가 있었대요. 보니 그걸 봤는데 자기가 여자더래요. 이거 뭔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또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나를 왜 못 죽게 안달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웃던 애들이 그럼 죽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원래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힘센이나 똑똑이가 눈빛이 돌아왔는데 눈빛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더래요. 또 아까 그 상태에서 험담하면서 벽 쪽으로 몰기 시작하는데 뒤를 보니까 공사가 덜 됐는지 벽이 뻥 뚫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얘들아 왜 이러냐. 잠깐 기다려봐. 나 여기 뒤에 그 뚫려있어 떨어진다. 얘들아 여기 9층이야 그만해 제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갑자기 말을 딱 맞추더니 네. 그럼 죽던가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진짜 한 2발자국만 더 뒷걸음질 치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와서 내가 앞으로 밀면 얘네가 나를 더 밀어버릴 것 같은데 나 진짜 여기서 죽는 건가 생각하고 눈물이 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빠름아 정신 차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더래요. 보니까 똘비가 자기 발목을 잡으면서 소리를 치는데 자기가 완전 뚫린 공간이 아니라 그 창문 같은 그런 공간 있잖아요. 창문 박으려고 하는 뚫어놓은 공간에 그냥 꾸역꾸역 올라타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이제 기어오르려던 걸 멈추고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또 힘센이랑 똑똑이가 뛰어오고 있더래요. 이제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알던 친구들이더래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똘비가 이제 끝났다 빠름아 얼른 내려가자 다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까 그 똑똑이를 놓치고 8층으로 그 꽃다발로 가는 똘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8층에 도착을 해보니까 꽃다발이 있는 곳에
어떤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태로 아까 그 이문세의 옛사랑을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꽃다발을 막 주섬주섬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역시 꽃다발이 문제였다 이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무당이고 귀신을 볼 수도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나한테 말을 해줘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고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뭘 고칠 수 있는데? 누굴 죽여달라면 죽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일단 무슨 사정인지 말이라도 좀 해줘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도와주겠다. 그리고 제발 내 친구들 좀 건들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그 여자애가 겪은 일들을 다 알게 돼요. 편의를 위해서 이 여자애를 귀신이라고 말할게요. 이 귀신이는 원래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성격이 정말 착했는데 얼굴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이제 잘 나가는 여자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그 무리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누구를 이제 좀 선 넘게 괴롭히고 하면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 잘 노는 것도 좋고 그런데 누구 괴롭히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커버를 많이 쳐줬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 무리 중에 이 귀신이를 시기 질투하는 애가 있었고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고 나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 잘 나가는 무리에서 가장 성격이 호탕하고 좀 대장격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제 대장이라고 할게요. 그 대장이는 학교에 있는 어떤 오빠랑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오빠가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무리에서 속한 귀신이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던 거예요. 그 대장이 친구를 통해서 같이 모여 놀기도 하고 그 귀신이의 번호를 얻고 개인톡으로 계속 찝적댄 거예요. 귀신은 당연히 이러지 말아달라. 대장이랑 내가 친구인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대장이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그 잘 나가는 무리 중에 귀신이를 시기질투하던 여자애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남자친구랑 합작을 해서 귀신이를 아주 나쁜 애로 만들어버려요. 귀신이가 먼저 대장이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쳤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 대장이 남자친구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반대로 내버린 거예요. 대장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뭐 자기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 무리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귀신이를 완전히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들렸던 그 학교에서 방송 소리도 귀신이는 방송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막 웃으면서 불러내서 괴롭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공간이 그 폐 아파트였다고 해요. 뭐 누가 잘 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로 불러내서 괴롭힌 거예요. 그 빠름이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환상들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가 겪었던 그런 것들 중에 극히 일부였던 거죠. 뭐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은 다 돌아서고 뭐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 한계까지 몰린 귀신이가 그 아까 빠름이가 마지막에 봤던 환상 있잖아요. 그럼 죽던가 했던 그 상황에서 그냥 거기서 뛰어내려버려요. 근데 귀신이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시고 세상 전부인 외동딸이었으니까 외동딸을 잃었으니 우리 귀신이가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일이 있는 것 하면서 경찰에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 대장이랑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지역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어머니 거의 폐인이 되신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그 사건 현장에 와서 그 장소에 항상 꽃다발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꽃다발을 애들이 갖고 노니까 좀 화가 난 것도 있었고 얘네 사이가 되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상도 보여주고 서로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똘비가 나한테 뭘 원하냐 내가 뭐 해달라는 거 해주겠다 하니까 걔네를 뭐 어떻게 찾아달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귀신이가 피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래요. 나 괴롭혔던 애들 걔네 다 여기 왔었다. 한 명 빼고. 원래 잘못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무조건 다시 온다. 지들이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죄책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시 와봐서 뭔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한다. 근데 내가 그 애들을 가만뒀겠냐. 그냥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걔네 아마 정신병원 가 있을걸?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이간질을 시작했던 그 여자애. 걔를 못 찾았다.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슬픈 거는 어머니가 계속 여기 오신다. 내가 지금 꼴이 이래서 어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어머니라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너처럼 연가를 보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왔던 사람들이 다 엉터리였다. 너 친구들한테 내가 좀 장난을 좀 심하게 쳤는데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너네 친구들도 좀 무서운 거 겪어보고 싶어 하던데 그 정도만 했다. 어머니한테 좀 잘 전달해주면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눈물을 갑자기 그치더니 너 친구들 다 풀어주고 이제 다 여기 올 거야. 부탁한다. 장난친 거 미안한데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몇 초 지나니까 힘센이랑 똑똑이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네. 똑똑이는 울고 있고 힘센이는 그거 달래주면서 똘비 찾았다 하면서 막 달려와서는 참 힘센이가 착한 게 자기 눈이 이제 다쳐서 피가 나는데 네. 괜찮냐고 똘비 몸부터 살피더래요. 그래서 귀신이가 조용히 그걸 지켜보다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너 친구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빠름이가 그때 좀 시샘이 나가지고 얄미워서 장난을 좀 심하게 쳤는데 애가 좀 귀감이 있는지 너무 몰입했다. 얘 얼른 가서 잡아야 된다. 얘 지금 잘못될 수도 있다. 9층에 있으니까 얼른 뛰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뚜비가 먼저 뛰어가고 그 힘센이랑 똑똑이는 그 뒤로 뛰어갔던 거예요. 그 이제 뛰어내리려더니 빠름이를 가까스로 구하는 그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빠름이는 거기서 떨어지던 거죠. 그 빠름이를 구하고 그 상태로 내려왔어요. 예. 3층에서 또 긴장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2층이 보이더래요. 아 진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입구를 나섰는데 또 아까 들어올 때 흥얼거렸던 옛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프더래요. 마음도 아리고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 노래를 다 들었는지 서로 알겠다는 듯이 이제 눈을 쳐다보고 차에 올라탔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와, 예. 후일담이 이제 그 똘비가 친구들한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고 그 귀신이 어머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아 정말 근데 참 못된 사람들인 게 네. 그런 걸로 정말 얼마나 장난 전화를 했는지 귀신이 어머니가 똘비가 찾아오니까 또 뭐 때문에 찾아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더니 점점 태도가 바뀌시더래요. 우리 딸을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도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간질 시작했던 여자애는 안 찾아왔다 했잖아요. 근데 걔는 걱정할 게 아니었던 게 대학에 가서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지내다가 네. 누구한테 이제 시샘을 받고 대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무단횡단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완전히 가버렸대요. 정말 이상한 게 애 팔을 그렇게 찾아도 팔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시신도 완벽하게 수습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가 뭐 자초지종은 다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마음속에서 보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시면서 같이 그 자리에 가줄 수 있냐 해서 똘비가 정말 처음으로 네. 자기 어머니께 이제 유령제 같은 거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야, 안타깝네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였는데 마지막 끝 마무리가 되게 슬프게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질투심과 이런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일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검은주님. 네네 맞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간관계의 그 악함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 아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최대한 제 마음속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게 이 질투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은 뭐 막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이런 걸 최대한 저는 없애려고 하고 없애고 살려고 하거든요. 진짜로. 네, 그게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 하나니까. 많은 분들이. 네. 오늘 검은진님께서 오늘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네네. 너무나 잘 전달을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은진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깎아먹는 게 질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올라가고 그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땅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프로도님께서 또 머나먼 해외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우, 프로도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 멋지시네요. 아, 이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소리라서 사춘기 얘기는. 네.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목소리셨구나. 네네. 네. 자, 일단은 프로도님 지금 머나먼 해외에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방금 캐나다라고 했을 때 그 발음이 확실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로도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네. 오랫동안 돌비아리를 듣고 이제 저도 그냥 나름대로 겪은 일이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떨리네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렛츠가 하면 아시죠? 네, 네. 기대십니다. 네,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대십니다. 프로도예요! 이 이야기는 2018년 7월, 8월 여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몰라요. 캐나다는 어렸을 때 이미 나서 시청자들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발음이나 약간 어휘력, 뭐 말하는 말투 이런 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 그냥 정말 제가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대로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캐나다는 교사가 되려면 Teachers College라고 이 학사 과정 4년 마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년 약간 석사 비슷한 걸로 2년 과정을 추가로 밟아야 선생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학기가 9월부터 6월, 초등학교 예. 때부터 이제 대학까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학기가 가기 때문에 여름이 비죠, 7, 8월이. 그래서 제가 그때 서머 잡이란 걸 이제 여름에 돈도 벌 겸 경력도 쌓을 겸 한 건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특히 영적인 거나 이런 기괴한 일들을 처음에 많이 믿지는 않았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이 일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Teachers College에서 이제 Summer Job 구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광고가 뜨더라고요. 여름 캠프인데 이게 일반 캠프가 아니고 원주민 격리구역 마을 같은 데서 거기 2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약간 일종의 선생이자 캠프이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네.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격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 그 자체 안에 지어진 곳이라서 집들도 막 20m, 50m 사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자연이구나 이걸 처음 느꼈죠. 하여튼 그래서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합격이 돼서 뽑혀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어요. 트레이닝은 따로 약간 브로커 같은 기관이 있어서 저희 같은 지원자들을 뽑으면은 거기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이 격리구역으로 보내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원주민 격리구역이라는 곳들이 멀리 떨어진 섬 아니면 경비행기로 가는 이런 약간 그런 곳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더라도 6시간, 8시간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도시가 있는 그런 떨어진 구역이에요. 격리구역? 예. 이 캐나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원주민들 땅이었지만 유럽인들이 와서 약간의 횡포도 있고 안 좋은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캐나다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학과 차별을 받아왔죠, 여태까지도. 그래서 저는 아마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제가 지정받은 격리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쪽 주변 주민들은 그냥 돌비 마을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돌비 마을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할 텐데 예. 제가 도착한 첫날이 7, 8월 캐나다 더위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한 저녁 6시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캠프 담당자 한 명이 저와 다른 스텝 한 명 데리고 8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와보는구나. 딱 마을에서 내리는 순간 약간 피곤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지긴 했죠. 나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네.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의 추장분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런 원주민 리더들은 보통 추장들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리더로. 예. 네. 추장들이 보통 적어도 캐나다 이런 원주민 부족들은 여자 장로 이런 비슷한 분이어서 그래서 나오면서 저를 반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이렇게 지켜야 할 약간 인종의 뭐 문화와 규칙 그리고 한 가지 금기사항이라고 할까나 그걸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말 안 하고 가장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금기사항 중 하나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마을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숙소 안에 있으라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밤 9시인가?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야생 동물에도 나와서 그러나요? 근데 물어보니 휴장분이 더 이상 말은 안 하시고 그냥 너희들은 외부인들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야생 동물을 만나는 게 나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난 야생 동물을 만나는 게 나은 결과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했죠. 그래서 우선 첫날 밤은 숙소로 안내받고 저희는 짐을 정리하고 저녁 먹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저희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 마을 출신 스태프들도 몇 명을 뽑아요. 토박이들. 그래서 저희를 돕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이제 저희 캠프 프로그램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짜는 데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네. 캠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했죠. 여기 대낮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니까 여기에 또 어떤 제가 모르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하나 제가 알아챈 게 뭐냐면 늑대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늑대견? 가구마다. 오. 네, 늑대견 진짜 한 1.5m에서 2m 치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런 가구들마다 그런 늑대견들이 한두 마리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책하다가 아니 보는 늑대견도 이렇게 많나 그래서 좀 약간 놀랐죠. 근데 얘네들이 그 경계도 하는데 의외로 약간 좀 다가와서 꼬리치고 약간 반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약간 일종의 호의를 하는 거지 한 20마리 가까이가 저한테 달라붙으니까 뭐 약간 좀 기분이 우하기도 했는데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마을 내에도 학교 빌딩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기 때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2km짜리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어차피 매일 2km를 출퇴근해야 하니까 뭐 연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학교 가서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좀 세팅하고 교실 내에도 약간 좀 차리고 하니까 저녁 한 6시쯤 돼 있더라고요. 알다시피 6시면 여름이니까 아직 해가 쨍쨍할 거 아니에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로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해요. 헬창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하려고 뛰기라도 하게 숙소 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한 30분 조깅을 했는데 조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 약간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약간 10m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헬스장 비슷한 건물이더라고요. 안에 있을 것도 다 있고. 이게 스태프들이 말해준 그 짐인가 보다. 그래서 들어갔죠. 어차피 조깅은 했으니까 몸은 좀 약간 풀렸고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약간 먼지는 껴있더라도 있을 거 다 있고 벤치프레스, 스쿼트랙 다 있고 저는 뭐 불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운동에 빠지다 보면 시간을 체크를 안 해요. 한마디로 무가지경으로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어간 시간이 한 7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근데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얘네 늑대견들이 아직도 집으로 안 갔나? 근데 밖을 보니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깜깜해지면서 개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나오라는 건가? 얘네가 왜 나한테 짖어대지?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불 좀 켜고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바깥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잠깐 이거 너무 늦어서 이런 건가? 창고 안에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된 겁니다.
아까 금기사항이 9시 이후에는 밖에 나오지 말라고 추장이 당부를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지금 돌아가야 하나? 근데 제가 아직 운동이 루틴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헬창들이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몇 세트를 기어코 끝내고 싶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운동 못한 것 같아서 그땐 제가 뭐 무식한 건지 겁이 없었던 건지.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말했더니 또 가. 왜 나한테 이렇게 기어해. 난 안에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계속 개 특유의 낑낑낑낑 막 이런 소리로 걱정되면서 얘네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알아서 가겠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세트를 끝내려 하는데 갑자기 그 창문 밖으로 뭔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림자 비슷한 거라고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냥 새나 한 마리 지나갔겠지. 그게 불빛에 반사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혹시 몰라서 야생 동물일 수도 있겠다 체크를 해봤는데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뭐 하나 알아챈 거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돌멩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런 데는 이게 해가 지면 말 그대로 칠흑 그 자체입니다. 맞죠. 나무들도 높은 데다가 달빛이 안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도 얘네 이 늑대견들 그 눈이 밖에 보이더라고. 얘네가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바지 이런 손 이런 들 약간 물면서 빨리 따라라고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주변에 뭐 곰 한 마리나 있나 아니면 얘네가 이러는 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얘네는 그냥 끌리듯이 그냥 따라갔죠. 얘네가 그냥 팔 하나씩 물고 저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근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제 주변을 둘러싸고 옆으로 몇 마리 제 후방에 이렇게 저 약간 호우하듯이 가는데 얘네들이 미친 듯이 갑자기 지저대더라고요. 막 주변을 보면서. 아니 더 빨리 가라나 얘네가.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한 1km 정도 뛰었을까 제 앞에 한 20m 앞에 사람 형체가 한 5명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네. 시륵이니까 너무 깜깜해서. 근데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멀리서 보면은 이 사람 팔다리 머리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둠 사이의 형상 테두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게 그 테두리가 이 사람들이 마치 어둠의 한 부분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퍼즐마다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 예. 사이에 틈을 갈아 끼고자 이제 이 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 이 사람 형체가 그 퍼즐 조각 개개인 그런 걸로 해야 하나? 퍼즐 조각 하나하나씩 그 이게 어둠 한 퍼즐이라면 이 형체들이 약간은 그 퍼즐 한 조각 그런 정도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가지고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주변에 늑대견 몇 마리들이 그냥 앞으로 뛰더라고요. 그냥 달려들듯이 그 형체들한테. 예. 그래서 뭔가 알았죠. 저거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저도 생존 본능이 약간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는 그냥 전력질 썼습니다. 저 앞에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뚫고 가면은 뚫고 가겠지. 근데 얘네들이 저 뚫고 가니까 약간 옆으로 스멀스멀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둠 한 부분이 되듯이. 그래서 알았죠.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숙소로 돌아갔고 어떻게 해서 그 늑대견들의 안내를 받으면 문을 잠궜죠. 숙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온 캠프스타 파트너는 뭔 일이냐고 제가 땀이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랬죠. 아니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운동 좀 세게 하고 왔고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 그리고 주말도 끼고 이제 그냥 별로 뒤숭숭한 일을 안 만들고 싶어서요. 그 밤은 별일이 없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이웃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이 마을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 네가 잘못이니 추장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나가지 말라고. 이거는 나가지 말라고. 혹시 근데 그런 동물들이 여기 있나요? 약간 곰들이라도 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여기 흑곰들 많다. 걔네들이 너 앞에서 공격하려다가 늑대견들 보고 도망간 거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야행성 동물 때문에 밤에는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 네 잘못이지. 그래서 저도 곰이었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비님, 이 멀리 앞에서부터 뭔가 형태가 보이면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제가 그리고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고, 생각해보니까 인간 그 형태들이 예. 한 1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다가갈 때도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m 그 높이로 계속 가까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비중숭한 마음으로 뭐 여기 사람들이 그러겠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동네를 좀 돌아봤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건 좀 나이가 드신 마을의 장로님들이건 저를 보고 이제 저도 인사도 했고, 근데 몇몇 분들은 제 인사를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나이 드신 원주민들 세대에서는 아직도 외지인들 경계나 약간 혐오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인데 캐나다가 아무래도 이민국이고 다문화적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오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그냥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제 봤던 그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제 본 애들인데 그저 멀리서 손 흔들은 얘네들이 그냥 약간 때려부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멀리서 보고만 있지 절대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어제 내가 밤 9시에 늦게 있어서 얘네가 나한테 화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넘겼죠. 하여튼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숙소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애더라고요. 한 11살 정도 돼 보이는 얘를 돌순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그 마을 이웃 집에 사는 아이인데 얘가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이 여름 캠프 참가하고 자기가 네. 여기 선생들 숙소인 걸 알아서 자기가 나한테 뭔가 말해주러 왔다고. 아까 자기 부모님이랑 제가 하는 말을 들었대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 무슨 예. 그 검은 형체. 이 돌순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는 말을 언제 한번 들었대요. 제가 제정신으로 어젯밤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너 지금 나 장난치는 거지. 내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라서. 얘는 근데 절대 장난이 아니라 그러다고요. 내가 돌아간 뒤에 자기 부모님이 저 사람 어떻게 제정신으로 돌아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약간 당부를 하고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캠프는 진행됐고 한 달 동안 내일 애들이랑 지내면서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캠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아이들 데려온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 물어봤죠. 가끔씩 제가 겪은 일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냥 그거 동물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식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같이 한 입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직감적인 느낌이 들었죠. 뭔가 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궁금한 거는 늑대견들은 저를 피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모르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8월 초겠죠. 제 학생 한 명 아버지분께서 저한테 언제 한번 심심한데 이번 주말에 같이 낚시를 가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좀 사냥 낚시를 제 인생 그때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전 좋다고 따라갔고 이제 간 사람이 4명이었어요. 저하고 그 아버지분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지인 2분 따라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장비도 사고 낚싯대도 사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원주민 권리라고 낚시와 사냥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장비를 맞추고 지인분들과 만나는 순간 그 지인분 중 한 명이 제 기억으로는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약간 있으신.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진짜 표정이 종이 일그러듯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예? 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이렇게 표출하나. 그래서 전 약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악수하려고 했죠. 이렇게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분 표정이 약간 혐오감 아니면 호기심 비슷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내가 또 외지인이나 싫어하는 건가 넘어갔고 이렇게 그날 낚시도 하고 운 좋게 동물들 몇 마리 사냥해서 잡고 했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맥주 한 잔씩 때렸죠. 그늘에서. 근데 나이 드신 지인분이 갑자기
말하고 싶다고 한쪽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다른 남그늘로. 그래서 뭐 다른 두 분들은 괜찮다고 좀 따라갔죠. 이분이 예.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지. 그래서 딱 떨어져서 좀 아무도 안 보이는 덤불 사이 이런 데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저를 마주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너한테 2명 붙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그랬죠. 이게 너 지금 뭔 생각인가 2명이 붙었다니. 전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하시는 말이 너 밤 9시 지나고 나갔었지 그 마을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 난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약간 찔리기도 해가지고 좀 발뺌을 했죠.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거짓말마 지금 요즘 동네 늑대견들 다 너한테 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늑대견들이 저한테 아예 그냥 제가 병이라도 걸렸듯이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고.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늑대견이니까 자기 영역심이 강하니까 저를 격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난 제대로 내가 한 번이라도 밤 9시 이후에 나간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인정을 했죠. 네, 한 번 9시 지나고 밤에 있은 적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를 내시기보다는 걱정된 말로 너 왜 그 경고를 했는지 알아? 왜 그 이상이 있는 줄 알아? 그 마을 비밀 너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비밀 이건 또 뭔 말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약간 혼잣말로 그런 비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매일 절대 밤 9시 이후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네가 하는 그 캠프 일에서 매일매일 친절하게 애들한테 대하고 최대한 잘 가르치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너의 몫이야. 그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애들 더 잘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약간 겁주식으로 협박한 건가 저도 황당했죠. 근데 마을의 비밀 그게 좀 약간 걸리더라고요.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있냐. 근데 비밀 딱 그런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돼서 뭐 그날 이후로도 약간 질문만 잔뜩 있지 막상 답은 없고 답은 한 달 동안 그냥 할 일 했어요. 캠프 했고 그냥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다 안전히 지내면서 애들한테 잘 대해주라고 한 말이나 보다 하고 그냥 한결 듣고 한결 흘렀죠.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돌아갈 날이죠. 이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학교 건물에서 청소도 하고 짐도 다시 싸고 하는 도중에 손님 2명이 그 건물로 오시더라고요. 제 교실로. 그 한 분은 마을 추장분,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만났던 그 지인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 교실 안을 보고 저밖에 없는 걸 딱 보고는 문을 닫으시고 딱 처음 하는 말이 인사도 아니고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이 친구는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 해결했네. 뭘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추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이분 예전에 네가 만났다고 한번 하시더라고. 이분이 여기 영어로 말하자면은 샤먼은 아니신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가 그 부족 샤머니즘을 약간 담당하신 분이래요. 오. 근데 이분은 영한이라고 하나요? 그 연기가 세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 않지만 일을 받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은 많이 보실 수가 있대요. 약간 심령술사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샤머니즘 가업을 멈추셨지만 그 영적인 감이 뛰어나셔서 이런 기괴 현상이 일어나시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묻기도 하시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이분과 같이 낚시 사냥하고 그 다음날 이 추장분을 찾아오셨대요. 지인분께서.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낙인이 2개가 새겨져 있더래요. 낙인 비슷한 게. 그래서 이 낙인은 이 원주민 문화, 초자연적인 존재라 부르는 이게 shadow people이라고 한마디로 그림자 인간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자 사람들이 새기는 일종의 약간 너는 이제 우리의 목표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래요. 너는 이제 우리가 해코지를 할 것이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약간 어버버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좀 장난이 좀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들은 말이 진짜 소름 돋게 되더라고요. 그 지인분께서 옆에서 말하시길 너 내가 이 마을의 비밀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을 중에 저한테 이 비밀에 대한 걸 말한 사람이 있냐고 전 모르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 말 잘 들어.
이 마을의 역사는 피해 역사야. 몇 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 마을들, 이 모든 원주민 구역 마을들이 한 마을, 한 공동체, 한 부족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백인들이 유럽에서 온 이후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도중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묘자리를 제대로 말을 들으지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모두 묻은 거야. 그래서 이 땅 아래 우리 조상님들 몇천 명이 묻어져 있다고. 네가 선 이 땅 바로 이 마을 아래, 이 마을 자체가 일종의 공동묘지라고.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구역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마을하고 마을 주변에 서쪽과 북쪽에 다른 마을도 있었어요. 반경 한 100km 가까이 되는 구역이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세 마을 모두들 땅을 파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뼈 한 몇십만 명 나올 거라고. 이 구역 전체가 원주민 사이에서는 알려진 공동묘지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는 유럽인들과 싸우면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굶어서 아사하신 분들 등등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다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위에 살자 조상님들이 아래 묻혀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있어야 예. 조상님들의 영을 좀 기릴 수 있고 우리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저 이제 얘기가 약간 슬퍼지는데 여기 묻히신 분들 적지 않은 수가 어렸을 때 10대를 못 넘기고 돌아간 아이들이래요. 1800년도쯤에 생긴 캐나다의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약간 그 원주민 기숙학교라고 해야겠네요. 이게 캐나다 정부에서 강제로 원주민 아이들을 10대 그리고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 유치원생 애들 나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그 정도 애들을 집에서 강제로 그 부모한테 뺏어서 이런 소위 학교라고 하는 시설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너희 원주민의 문화는 잊어야 한다. 영어를 배우고 우리처럼 입어야 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많은 학대를 당하고 이제 거기서 굶어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죽었고 아니면은 온갖 육체적인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인해 죽은 10대 아이들이 10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번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떼내면은 돌아올 때 죽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 땅 밑에 본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은 모든 이런 혼이 서린 사람들의 영이고 나 같은 외지인들이 오면 복수하려고 무조건 낙인을 세우려고 그냥 눈에 불이 켜진다고요. 네. 아무래도 자기들이 겪은 안 좋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낙인이 아직도 전 뭔지 모르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긴 설명은 아니고 이 낙인이 결국에는 목표로 정하면은 그 사람들의 정신이 슬슬 미친대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돼서 끝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 뉴스 사이트 보셨죠, 돌비님?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 제가 있던 마을 주변의 마을에서도 24살 청년이 15살 여자아이를 살인 사건인데 경찰 진술에서는 물론 이거는 팩도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 그림자 사람들의 자기 몸에 빙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닌 식으로 이 여자아이를 살인했다 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경찰 수사 중에는 그 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진술을 같이 들으러 간 사람이 이 지인분이셨어요. 그 나이 대신. 예. 그러니까 얘는 몇 년 동안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다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래서 사람들 별로 시선이 안 좋고 이 낙인이 새겨진 거라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너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끝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제가 그 마을에 도착하기 불과 12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여기 써있기로는 섀도우 피플이 자기에게 시켰다고 했다고 하네요. 네. 살인을 하라고. 그래서 와. 이 샤머니즘, 이 원주민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로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네. 슬슬 깨어난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그걸 무시하고 밖에 있어가지고 낙인 찍힌 거라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상한 게 보통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사람들이 오래 못 간대요. 그러니까, 예. 길어봤자 일주일, 2주일 그 사이에 일이 난다고 이 그림자 사람들이 목표물한테 어떻게 사단을 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낙인들은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멀쩡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얘는 왜 아직 해코지를 안 당했나. 그래서 그런 질문이 머리 한순간 캠프 선생이라는 걸 딱 듣고 그래도 애들이랑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낙인을 아직은 나한테 세기는 놨지만 아직 나한테는 해가 안 간 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이 그러다고 약간 놀랐다고. 이렇게까지 낙인을 지키고도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였대요. 네가 그냥 매일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 뜻이 바로 이제 그 낙인을 없애줄 수 있다는 뜻이었대요. 제가 애들이랑 잘하고 이 섀도우 피플 저한테 낙인 새긴 그 낙인이 작았대요. 그러니까 이 낙인을 새기는 그 영가라고 해야죠. 이제 뭐 한국말로는. 근데 그 섀도우 피플이 더 큰 존재일수록 낙인의 크기도 큰데 저한테는 낙인이 작았대요. 약간 어떤 10대 초반대 정도 되는 그런 영가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크지 않은 낙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애들한테 잘 해줘라 당번 또 그 이유였대요. 그래서 네가 오늘까지 캠프 끝까지 이렇게 잘 된 거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일을 잘 한 거네. 다행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왜 거의 모든 집들이 늑대견들을 키우는지 아냐고. 그리고 왜 그 늑대견들이 너 그날 밤 9시 있던 이후부터 그냥 너를 멀리는지 아냐고. 이 원주민도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겠죠. 그 부족 중에 제가 있었던 그 마을에서는 이 클랜이라고 약간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저희가 따르는 그 12지신처럼.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게 그 동물 7마리 중 한 마리래. 한 마리 그 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늑대는 늑대단, 뭐 거북이는 거북이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있던 이 마을이 그 울프단이래요. 늑대단.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늑대견들을 하나같이 키우는 것 같다고. 일종의 수호신 비슷하게. 지켜달라. 네, 지켜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반갑게 했다가 제가 집에서 9시 이후로 있었던 그날 후 늑대견들이 저한테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가 그 낙인 때문이래요. 그렇겠죠. 그 낙인을 보고 늑대들은 그림자 사람들을 볼 수는 있는데 이 낙인을 보고 이제 너는 어차피 못 푸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워줄 필요가 없구나. 멀리 한 거래요. 그냥 얘는 어차피 곧 모닝 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 같은 외지인이 이렇게 목표물이 된 후로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건 다행이라고. 이게 결국에는 베스트 엔딩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섀도우 피플, 저도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제가 뭐 이렇게 그날 밤 일어난 이유, 그냥 야생동물을 봤다, 헛것을 봤다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냥 쉬쉬한 거래요. 저한테 안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장로들 추장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대요. 혹시나 저한테서 이상한 증상이나 행동이 보일 경우 그냥 저를 돌려보낼 거라고, 비행기 태워서.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이 대화는 제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은 얘기예요. 이 돌비 라디오에서 처음 제가 나눈 경험입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경험담이네요. 제가 들었던 뭐 대화 등등 이 모든 경험이 저는 이렇게 영한 영역이 전혀 없어서 저는 아직도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뭐 찌고 차는 고스톱판인가 약간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날 제가 그 말했던 마지막 날 아침 떠나기 전 그 마을 늑대견들이 다시 저를 따라와 주더라고요. 경계하지 않고. 낙인 풀려서. 그래서 그 늑대들이 제가 차를 탈 때까지 막 꼬리도 흔들고 뭐 반겨주고 약간 저한테 약간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제가 겪은 일이 진짜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저한테만 약간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실일까요? 저도 아직도 궁금하네요. 야, 이건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면 그 낙인이라는 거는 한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야, 이것도 해외 캐나다에서 특히나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거의 그 낙인에 찍히면 살아 돌아가기가 힘들다거나 반 미친다거나 좀 그런 현상이 무조건 있었는데 그걸 피해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도님?
그렇죠. 제가 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유고 다른 이야기처럼 큰 한 방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라디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가뜩이나 해외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쓰는 그런 빈도수가 좀 높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와서 이민을 집에서는 가족들이랑 한국말을 최대로 해요. 근데 최대로. 제가 아무래도 이 평상시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더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네. 발음이나 억양 이런 것들 다 감안해 주시고 들어준 시청자분들 돌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주시다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아마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프로도님이 그곳에서 캠프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주셨고, 진심으로 또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 낙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나. 영들도 그걸 알 거예요,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길 해주셨다는 바라야죠. 걸. 네. 그래서 오늘 프로도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좀 기묘하면서도 정말 섬뜩하게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프로도님, 다음번에 혹여라도 캐나다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면 캐나다 담당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다 진짜. 일단은 그 섀도우 피플 지금 저한테도 기사 주신 거에도 섀도우 피플이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9시 이후에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낙인이 찍혔을까?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외지인이어서,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 낙인이 걷어졌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